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연초에 정말 멋진 목표를 세우고 팀원들이랑 밤새워 가면서 완벽한 프로젝트 계획을 만들었는데 한 두 달만 지나면 그 계획이 그냥 서랍 속에 처박히는 그런 경험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많이 실패하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을 파고드는 제럴드 제이 와인버그의 전설적인 명저죠.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줄여서 QSM입니다. 네, 이 KSM이 페이퍼백으로는 4권, 전자책으로는 무려 9권이나 되는 진짜 방대한 시리즈잖아요. 맞아요. 그중에서도 오늘 저희는 4권 2부 3장, 전술적 변화 계획, 영어로는 Tactical Change Planning, 여기에 집중해 보려고 해요. 계획이 그냥 서랍에서 잠들지 않고 진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그 구체적인 전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이 챕터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변화를 만들 때 무엇을 what, 왜 why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how 해낼 건지에 대한 전술이 없으면 그냥 다 공허한 구호로 끝난다는 걸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아, 특히 많은 소프트웨어 조직들이 조직의 변화라는 되게 복잡한 문제를 다룰 때요. 자기들한테 익숙한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 방식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실수를 저지르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대부분의 변화가 실패의 길로 들어선다고 와인버그는 경고합니다. 와, 정말 공감되네요. 익숙한 망치를 들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는 딱 그 말이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익숙한 망치를 좀 내려놓고요.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파도를 헤쳐나갈 새로운 도구는 과연 무엇인지 함께 깊이 들어가 보죠. 와인버그가 시작부터 계획이 실패하는 아주 전형적인 두 가지 함정을 짚어주더라고요. 네. 하나는 너무 어떻게라는 그 세부 전술에만 매몰되는 경우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왜 하는지 그 방향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죠. 아, 맞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완전 그 반대고요. 그렇죠. 너무 거창하고 모호해서. 어떤 행동을 해도 이것도 계획대로 한 거야. 라고 둘러댈 수 있는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전략 계획. 둘 다 정말 흔한 모습 아닌가요? 너무 흔하죠. 그런데 소프트웨어 조직은 여기에 세 번째 함정이 하나 더 추가돼요. 아, 세 번째요? 네, 바로 조직 문화 개선이나 새로운 프로세스 도입 같은 그러니까 비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다룰 때요. 그동안 성공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왔던 그 경험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경험이 방해가 된다니 흥미롭네요. 소프트웨어 개발은 복잡하긴 해도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기술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조직의 변화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의 문제거든요. 사람들의 인식, 그러니까 perception, 또 욕구, wants, 그리고 각자가 처한 현실, reality. 이 세 가지 변수가 막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코드처럼 정해진 입력에 정해진 출력이 나오질 않아요. 아, 그래서 와인버그가 도시계획가 제인 제이콥스를 인용하면서 목표 지향적, 골 오리엔티드 계획이 아니라 개방형, 오픈 엔디드 계획을 강조하는 거군요. 사실 저 이거 처음 들었을 때 계획이 개방형이라고 그게 계획이 맞나 싶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계획이라는 게 원래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 개방형으로 열어두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팀원들이 그래서 우리 목표가 대체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많은 관리자들이 바로 그 불안감 때문에 개방형 계획을 주저하죠. 하지만 와인버그가 말하는 개방형 계획은 계획이 없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더 현실적인 계획이죠. 현실적인 계획이요? 네, 전통적인 선형적 계획, 그러니까 A 지점에서 1번 행동을 하면 Q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모델은 기계를 다룰 땐 유효하지만 사람과 조직에는 안 맞아요. 우리가 1번 행동을 했을 때 조직의 반응은 Q가 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R이나 S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 이게 바로 버지니아 사티어의 변화 모델, 사티어 체인지 모델에서 말하는 필연적인 혼돈, 그러니까 케이오스의 단계로 들어서는 것과 같아요. 개방형 계획은 이 혼돈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혼돈을 활용한다. 와, 재밌네요. 그럼 그 개방형 계획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말하는 건가요? 아주 구체적인 세 단계의 반복 루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그럴듯한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워요. 일단 계획을 세우긴 하는군요. 네, 그리고 둘째, 그 계획을 실행하면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요.
근데 여기서 정보라는 게 단순히 계획대로 일이 진행됐나? 이런 체크리스트가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면요? 실제 결과는 어땠지? 조직은 이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느끼고 있지? 불안해하나? 기대하나? 같은 감정적인 정보까지 포함돼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렇게 수집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이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갈지 멈추거나 방향을 틀지 결정하는 거예요. 계속하기로 했다면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다시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는 거죠. 이 루프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의 스파이럴 모델하고 정말 비슷하네요. 맞아요. 구조는 비슷하죠. 프로토타입 만들고 피드백 받고 유연 분석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방금 말씀하신 그 감정적 정보를 계획의 핵심 데이터로 삼는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보통은 감정을 관리해야 할 노이즈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입력값으로 본다는 게 정말 새로운 관점인 것 같아요. 책에서 계획을 거꾸로 플래닝 백볼드라고 하죠. 그걸로 세우라는 조언을 읽고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은 자, 우리가 A 지점에 있으니 B로 가기 위해 1, 2, 3번을 순서대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일반적이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짰던 계획이 현실의 작은 변수 하나 때문에 완전히 어그러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바로 선형적 계획의 한계죠. 거꾸로 계획하기는 최종 목표 지점인 B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B에 도달했다면 그 직점에는 어떤 상태, Q였을까를 먼저 상상하는 거예요. 아, 끝에서부터 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럼 Q에 도달하기 직전에는 X 상태를 통과했겠구나 하는 식으로 현재 상태인 A까지 길을 거꾸로 그려보는 거죠. 이 과정의 진짜 힘은 각 단계를 거슬러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X에서 Q로 가는 방법을 알고 있나? 라고 묻게 된다는 점이에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yes라고 답할 수 없다면 그 부분은 아직 우리가 모르는 영역, 즉 위험, 리스크라는 걸 명확히 인지하게 되죠.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계획의 어느 부분이 희망사항이고 어느 부분이 실행 가능한지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군요. 그렇게 거꾸로 그린 계획이 정말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던데요. 일종의 현실 필터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아주 실용적인 세 가지 테스트를 제안해요. 첫 번째는 명확성 테스트, 이지 클리어예요. 이건 그냥 말로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이어그램 같은 걸 그려서 이 계획에 대해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이 보고도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제 머릿속에만 있는 완벽한 계획은 사실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구체성 테스트, 이지 스페시픽이고요. 이 계획이 무엇을, what, 왜, why, 누가, who, 언제, when 하는 건지, 비용은 얼마고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해요. 네. 마지막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책임성 및 신뢰성 테스트, is it accountable and dependable입니다. 와인버그는 계획이란 상사가 부하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과의 협상의 결과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책임성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보통 책임감이나 헌신, 커미트먼트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겠습니다. 같은 비장한 약속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회사에서 그런 약속은 사실상 거절하지 못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닌가요? 하하, 정확해요. 와인버그는 이런 현실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와인버그가 말하는 현실적인 헌신은 그런 맹목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를 명확하고 제때 말하는 용기를 의미하죠. 네 가지요? 네, 첫째, 네,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둘째, 아직 못했는데 언제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죄송하지만 저는 이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넷째, 저는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와, 이 네 가지 답변 모두가 계획을 현실에 발붙이게 만드는 똑같이 중요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3번과 4번도 헌신이다. 그렇습니다. 특히 3번과 4번을 말할 수 있는 문화가 없다면 그 조직의 계획은 이미 실패한 거나 다름없죠. 와, 그건 계획을 넘어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네요. 계획이 현실과 부딪혔을 때 대처법도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W 지점으로 가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뭐라는 다른 곳에 도착하는 상황. 솔직히 제 경험상 이런 상황이 생기면 대부분의 회의는 누가 잘못했나 이걸 따지는 실패 분석 회의로 변질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와인버그는
그걸 실패가 아니라 학습, 러닝이라고 제정이에요. 우아와 오아의 사이의 그 차이, 델타야말로 우리 조직에 대한 가장 값비싼 데이터를 담고 있는 보물창고라는 거예요. 보물창고요? 네. 그 차이를 분석하면 아, 우리 조직은 변화에 이 정도의 저항감을 느끼는구나. 변화를 주도하는 진짜 리더는 A가 아니라 B였네. 우리 회사의 예상 프로세스가 생각보다 훨씬 경직되어 있구나 같은 조직의 진짜 역학, 다이나믹스를 배우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 A와 어쩌면 더 나은 목표점 B를 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현실적인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죠. 아, 이것이야말로 개방형 교육의 진정한 힘입니다. 실패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학습 자산으로 만든다는 거군요. 정말 생각의 전환이네요. 결국 좋은 계획은 좋은 목표에서 시작될 텐데 이 책은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더라고요. 네,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피할 수 있는 좋은 가이드라인들이 많아요. 몇 가지만 짚어보면 첫째, 긍정적인 형식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형식이요?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다 같은 부정적인 목표는 우리 에너지를 문제 회피에 쓰게 만들어요. 대신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예산 내에서 프로젝트를 완료한다처럼 우리가 원하는 상태를 명확히 기술해야 팀의 에너지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집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둘째, 관찰 가능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해요. 생산성과 품질 향상 같은 추상적인 구호는 나중에 서로 다른 해석을 낳고 갈등의 원인이 되기 쉽거든요. 맞아요. 내 생각엔 품질이 좋아졌는데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죠. 대신 생산성은 총수익을 촌인건비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고 품질은 연간 고객 만족도 설문 점수로 측정한다처럼 나중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구체적인 관찰 지표를 명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해결책이 아닌 상태를 목표로 삼으라는 조언이 정말 중요해요. 해결책이 아닌 상태. 예를 들어 IBM 워크스테이션 100대 설치는 목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러 해결책 중 하나일 뿐이에요. 이때 왜?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왜 워크스테이션이 필요하죠? 새로운 디자인 툴을 쓰기 위해서요? 왜 그 툴을 써야 하죠? 7월 1일까지 새로운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파고들면 진짜 목표는 워크스테이션 설치가 아니라 7월 1일까지 새로운 디자인 완성이라는 상태의 힘이 드러나죠. 아, 책에 나온 조지아공화국 컨설팅 사례가 바로 그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컨설팅 팀이 갔더니 목표가 루블화를 버는 것이라고 해서 왜 벌냐고 물었더니 러시아 목재를 사기 위해서라고 하고 네. 목재는 왜 사냐니까 서방에 팔아서 달러를 벌려고 한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달러는 왜 필요하냐고 물으니까 IBM 워크스테이션을 사기 위해서라는 진짜 욕구가 드러나는 그 이야기요.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표면적인 해결책 뒤에 숨은 진짜 욕구를 찾아내야만 IBM 워크스테이션을 사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다른 회사에 더 저렴한 워크스테이션을 산다거나 클라우드 기반 렌탈 서비스를 이용한다 같은 것들이요. 정확합니다.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진짜 목표가 정해지면 그 다음은 위험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로 넘어가더라고요. 와인버그는 위험을 단순히 나쁜 일이 아니라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라고 정의하는 점이 독특했어요. 네, 특히 변화를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힘, 즉 안정화 피드백 루프, 스테빌라이징 피드백 룹스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이건 조직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일종의 관성이죠. 관성이요? 예를 들어 어떤 팀에서 나쁜 소식, 가령 심각한 버그를 보고하면 관리자가 보고한 사람을 질책하는 문화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정확한 보고, 질책, 처벌, 보고 회피라는 강력한 피드백 루프가 생겨요. 아,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버그는 투명하게 공유합시다 라는 캠페인을 벌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 루프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불가능해요. 정말 뼈아픈 지적이네요. 이런 불확실성과 보이지 않는 저항 속에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도구로 플라스틱 모델과 모의 모델이라는 두 가지를 소개하던데 이름이 재미있었어요. 플라스틱 모델은 Plan to the Level of Acceptable Stable Talent in Completing Projects의 약자예요. 와, 기네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 우리 조직에 가진 역량 중 정말 믿을 수 있는 수준까지만 계획을 세워라 라는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조직의 데이터 설계 역량이 아직 불안정하고 들쑥날쑥하다면 데이터 설계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걸 전제로 하는 보안 리뷰 계획은 세워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건 계획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이라는 거예요. 모의 모델은 변화가 성공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는 모델이에요. 변화에 대한 동기, 그걸 뒷받침하는 조직, 그리고 방법에 대한 정보죠. 아무리 회사가 비싼 돈을 들여 최고의 교육과정, 즉 정보 인포메이션을 마련하고 업무 시간도 빼주는 지원, 즉 조직 오르게니제이션을 해줘도요. 정작 강사가 교육생들을 무시해서 배울 의욕, 즉 동기 모티베이션 자체를 꺾어버리면 그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아, 계획을 세울 때 우리 계획이 이 MOI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럴드 와인버그의 QSM을 통해 계획이란 한 번 만들고 따르는 지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 그려나가는 항해 일지에 가깝다는 걸 배웠네요. 특히 현실의 예측 불가능성을 실패가 아닌 학습의 기회로 삼는 그 개방형 계획의 개념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맞아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인쇄된 계획서 자체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그 결과로부터 배우고 다시 계획을 수정하는 그 과정, 플래닝, 그 자체라는 거죠. 과정 그 자체. 그리고 그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사람들의 감정적 반응이라는 데이터를 가장 중요한 나침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그게 바로 성공적인 변화를 이끄는 핵심이니까요.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말이 오늘 나눈 이야기를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다. 계획하는 과정이 전부다. 영어로는 The plan is nothing. The planning is everything. 정말 명언이네요. 오늘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다음 프로젝트에서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데 쓰는 에너지를 딱 절반만 줄여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남은 절반의 에너지를 실행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예상치 못한 현실들을 바탕으로 계획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개선하는 과정 자체를 더 체계적으로 만드는 데 투자한다면 과연 어떤 다른 결과가 만들어질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